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뇌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만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데다 사망률이 높고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자발성 뇌출혈입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자발성 뇌출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되면서 뇌 안에 출혈이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외상성 뇌출혈과 자발성 뇌출혈로 나뉜다. 외상성 뇌출혈은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며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이나 뇌혈관 기형 등으로 인해 예고 없이 발생한다. 자발성 뇌출혈은 외부의 충격 없이 뇌 속에 출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크게는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나 동정맥 기형, 뇌종양과 같은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발생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기질적인 병변이 명확하게 없음에도 만성적인 고혈압과 같은 이런 질환 때문에 소혈관이 손상되고 파열돼서 뇌실질 내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출혈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일시적인 증상으로 가볍게 생각해 병원 방문이 늦어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앓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자발성 뇌출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유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자발성 뇌출혈인데요. 먼저 우리 몸에서 뇌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뇌는 아주 부드러운 조직으로 두개골과 함께 세 겹의 뇌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 따라서 각 기능을 하고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심장이 뛴 생명 유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뇌는 이제 생각과 언어,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중심 구조이고 손에 또한 균형과 조절, 미세우 동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뇌가는 흔히 숨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생명 유지 기능을 하면서 호흡과 심장,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맑은 물이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게가 약 1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또 혈류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중요할까요? 체중 대비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포도당과 산소를 많이 소모하고 있고 많은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혈관으로부터 1mm도 안 되는 미세한 동맥까지 정교하게 뇌로 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뇌질환 중에서도 특히나 뇌속, 뇌 내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의 경우에는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질환인데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전에 따라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상성 뇌출혈이 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은 낙상이나 추락,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인해서 뇌 안쪽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인데 사진으로 보시면 외력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면서 뇌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막인 경막 바깥쪽의 혈종이 렌즈 모양으로 보이는 경막 외출혈도 한 종류이고 경막 아래쪽에 초승달 모양으로 혈종이 보이는 것을 경막 하출혈이라고 합니다. 막을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 외에도 뇌 실질 안이 실제로 손상이 되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도 있습니다. 그 외상성 말고 또 다른 종류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자발성 뇌출혈은 이제 외부의 충격 없이 발생하는 뇌출혈을 다 포괄하여 설명하는 개념인데
흔히 고혈압성 출혈이라고 얘기하는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의 한 종류이고 동맥류가 파열되는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출혈 그 외에도 뇌 안에 생기는 종양이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응고장애나 혈액장애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외상 없이 발생하는 자발성 뇌출혈도 발생 기전과 부위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네, 구조적 기질적 이상이 있는 뇌혈관 질환을 한 가지씩 보시면 그중 많은 것이 뇌 동맥 중에 한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떤 촉발 요인에 의해서 파열되면 뇌 안쪽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인 교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증상이 없다가 어떤 촉발 요인에 의해서 뇌실질 안으로 출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것은 이러한 기질적 구조 병변 없이도 이제 만성적인 고혈압과 같은 유발 인자에 의해서 소혈관이 약화되고 결국엔 파열되어 발생하는 뇌실질내 출혈입니다. 70에서 8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소혈관의 분포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호발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뇌졸중, 중풍이라고 부르는 질환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 그 자발성 뇌내출혈이 뇌졸중의 한 종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뇌졸중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인데 허혈성 뇌출혈과 출혈성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큰 줄기의 혈관이나 아니면 가느다란 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경색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체 뇌졸중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는 아래 그림처럼 혈관 한 부분이 파열돼서 뇌실질 안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이 중에서 자발성 뇌내출혈이 15% 정도, 그리고 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자발성 뇌내출혈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경색이나 또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걸 뇌졸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뇌혈관의 구조에 대해서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일단 심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장 박동에 의해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크게는 앞에 양쪽의 경동맥 그리고 뒤쪽으로 척추 동맥을 통해서 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들이 전대뇌동맥, 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같은 주요 혈관들로 분지가 되고 그 큰 줄기에서 천공동맥과 같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서 뇌의 심부까지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네,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뇌출혈 중에서 외상이 아니면서 그리고 구조적 이상이 없으면서 고혈압에 의해서 주로는 뇌실질 자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뇌졸중의 약 15% 정도입니다. 숫자는 약 15,000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 치명률이 높을 뿐더러 생존하시더라도 60에서 70%까지 중증 장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원인은 주로 70% 이상은 만성 고혈압에 의해서 작은 소동맥이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파열되는 것이 원인이고 또는 고령에 의해서 혈관 벽이 약화되는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이라든지 항응고제에 관련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혈액 질환으로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혈압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평소에 좀 혈압 관리를 잘 해주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단일 위험 요소로는 고혈압이 꼽히고 있고 혈압 관리를 면밀하게 하는 것이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는 부위도 좀 다양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통동맥 그리고 소혈관이 분포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가장 흔하게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기저핵 부분입니다. CT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출혈 부위이고 이 부분 근처로 운동신경 섬유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혈 위치에 따라서 출혈 양에 따라서 반대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 부분은 이제 주로 감각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출혈이 호발하는 위치이고 고령에 따른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전두엽이나 두정엽 같은 특정 옆 부분에 출혈이 생기는 피지라 옆상 출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간, 숨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뇌간 부분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아주 작은 양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뇌에도 출혈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인접해 있는 뇌간 부분에 압박을 하게 되고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응급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뇌척수액이 주로 고여 있는 뇌실이라는 부분에도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이곳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면은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그런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뇌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발생한 즉시 호흡 정지가 일어나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발성 뇌출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발성 뇌출혈은 외상 없이 발생한 모든 뇌출혈을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명확한 기질적 원인 없이 소혈관 파열에 의한 뇌출혈을 자발성 뇌뇌출혈이라고 하며 자발성 뇌출혈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생존자 중 대부분이 중증 장애와 여러 합병증을 앓게 되며 3년 내 사망률이 38.7%에 달할 만큼 치명적인 질환이다. 환자분 어떤 게 불편하셔서 내원하셨어요? 한 2, 3일 전부터 좀 두통이 좀 심했고요. 몸이 한쪽으로 좀 저리면서 힘이 좀 풀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속이 메스껍거나 아니면 어지러운 이런 증상은 없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빈속이다 보니 속이 좀 메스껍긴 했는데 그게 머리가 아파서 그런지는 잘 몰랐고요. 그리고 또 걸어갈 때도 살짝 좀 어지러움증이 있었습니다. 젊긴 하시지만 혹시 고혈압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혈압을 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혈압이 좀 높게 나와서 고혈압 고위험군이라고 진단을 받았었는데 별도로 따로 의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발성 뇌출혈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고혈압이다.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혈관이 터질 수 있다. 따라서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흡연이나 음주, 비만, 고지혈증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험도를 높인다. 이 환자는 증상이 심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검사해본 CT상에서 뇌실질 뇌출혈이 진단되었고 출혈이 더 늘어나지 않게 혈압 조절과 함께 지혈제와 항경련제를 투여를 하면서 급성기 치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치료 이후에 아마도 재활치료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큰 합병증이 없이 나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재출혈 가능성은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되면 뇌 CT 검사를 통해 뇌출혈의 유무와 위치,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뇌 MRI는 혈종의 종류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혈관 기형이나 뇌종양과 같은 원인 질환 관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출혈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혈관 내부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다. 어머니 재활치료 잘 받고 계시죠? 네, 지금 전원한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계시고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거랑 거동은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좋아지셨고요. 걷는 건 혼자서는 좀 힘드셔서 지금은 보행기를 잡고 좀 운동하고 계십니다. 식사 같은 건 잘 하시나요? 네, 입맛은 없다고 하시지만 기본적인 식사는 꼬박꼬박 하고 계십니다.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면 두통이나 반신마비가 올 수 있다. 또한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언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는 의식저하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뇌실질 뇌출혈이 있어서
혈종 100 수술을 시행하셨던 분이시고 중환자실 치료 이후에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 재활 치료를 받는 단계까지 오셨는데 여전히 편측 마비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성 뇌출혈의 치료는 출혈 위치와 출혈량에 따라 달라진다. 출혈량이 적을 때는 혈압 조절이나 뇌압 상승 방지 등에 중점을 두며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출혈량이 많거나 뇌압이 상승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두개골을 열어 혈종을 제거하는 개두술이나 혈종 제거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자발성 뇌출혈은 일단 발생하게 되면 최선의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생명을 위협하고 심한 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출혈을 해소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합병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만 한번 뇌출혈이 발생한 것조차 재출혈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급성기 이후에도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출혈은 단순한 혈관 파열이 아니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위협적인 질환이다. 이상 징후를 느꼈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하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에도 힘써야 하는데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자발성 뇌출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면 특징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뇌혈관 안쪽에 뇌압을 높이는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두통, 그리고 뇌압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오심, 구토, 구역 구토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뇌출혈의 위치가 운동신경섬유 근처에 가깝다고 하면 반대측에 마비가 발생하여서 한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감각이 저린 듯한 느낌으로 나타난다거나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음이 되지 않는 구음장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생각한 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실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력과 관련, 시야와 관련된 영역에 침범했을 경우에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뇌가 손상되면서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출혈량이 많게 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혼미의식 상태 이하로 의식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혈 부위에 따른 증상을 하나씩 보자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기저핵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이 부분이 이제 운동신경섬유와 가까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반신마비와 안면마비 또한 일으킬 수가 있고 주로는 감각과 관련된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시상 부위에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감각 장애와 반시야 결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손의 부분은 신체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보행 실족, 걷기가 어렵다거나 어지러워하면서 구토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뇌, 생명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뇌간 부분이 손상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혼수식 상태로 빠져들게 되고 호흡이 억제되면서 심정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의 껍데기 부분인 피질 부분에 발생하는 경우에 주요 위치에 따라서 실어증이라든지 경련, 시력 장애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리 알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상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특이적인 전조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에 출혈 전에 또는 미세한 출혈로 인해서 약간의 감각 이상, 약간의 어지러움, 약간의 두통과 같은 증상이 수일 전부터 있었다고 이제 진술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런 것은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일반적으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위험한 요인인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이제 간접 신호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고혈압 또한 증상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고혈압 위기인 상태에서는 후두부에 두통을 느낀다든지 어지럼증을 느낀다든지 실제로 혈압을 체크를 해봤을 때 고혈압이 지속이 된다든지 이런 상태라고 하면
어느 임계치를 넘는 순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빠르게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응급 경고 증상도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갑자기 이제 팔다리 힘이 빠져서 팔이 떨어진다든지 걸을 수가 없다든지 몸이 기운다든지 또는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체할 필요가 없이 의료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분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뇌압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구토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바로 CT 검사를 통해서 뇌출혈을 감별 진단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증상을 느낄 때 외에도 주변 사람들이 응급 상황을 파악하면 조금 더 처치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의식이 떨어졌다고 하면 본인의 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지분들이 평소보다 말이 어눌해졌다든지 가만히 있는데도 몸이 기운다든지 걸음걸이가 좀 달라졌다든지 또는 이제 두통, 구역을 보인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다행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기에 진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자발성 뇌내출혈이 의심되면 진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뇌출혈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뇌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입니다. CT를 통해서 출혈을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할 수가 있고 CT상에서 다행히 뇌출혈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졸중 증상이 있다고 하면 뇌경색을 또한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성 뇌출혈 중에서도 이제 구조적 혈관 이상, 동맥류라든지 동정맥 기형 같은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하게 혈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퇴동맥을 통해서 뇌혈관을 확인을 하는 뇌혈관 조영술을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발성 뇌내출혈이 예후가 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예후가 어느 정도고 또 예후를 결정하는 유발인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발성 뇌내출혈은 예후가 굉장히 나쁜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입원 중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30% 이상이 되고 1년 이내에 뇌사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전신 복합 합병증에 사망하는 경우도 40에서 60%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하셨다고 하더라도 70%가량은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이고 전체 환자 중에서 약 20% 정도에서 독립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 유형은 이제 반신마비가 일어난다든지 언어장애, 인지저하, 연화장애 등 다양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뇌출혈이 발생했던 분들은 그 이전보다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발을 예방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예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들은 어떤 게 있나요? 초기에 환자분의 이제 의식 상태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만약에 자극이 거의 없는 이제 반혼수식 상태 또는 혼수식 상태, 동공 반사가 없다든지 모든 신경학적 자극에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적극적인 치료에도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출혈량이 많을수록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30ml 이상인 경우에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혈 위치에 따라서도 특별히 더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뇌간, 특히 교내,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뇌간 부분에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주 작은 양, 1cc에서 2cc 또는 5cc 가량의 작은 양으로도 생명을 바로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예후가 불량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령이신 경우에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전신 상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제한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안 좋은 예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어서 자발성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과 또 위험 인자도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로는 이제 전신 혈관 건강과 관련된 인자들인데요. 이제 만성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잘못된 식생활, 비만, 운동 부족 이런 모든 것들이
혈관을 만성적으로 약화시키고 이제 자극이나 파열에 취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고혈압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뇌의 심부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1ml 미만의 이제 가느다란 소혈관들이 약화되고 어떤 지속적인 압력 손상이 발생을 해서 자극에 의해서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한 혈관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혈압이 상승되면서 혈관이 완충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파열되고 그 주변의 뇌 신경세포를 다 파괴하는 뇌출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1mm 이하의 혈관이라고 하더라도 파열되게 되면 중추신경계에 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위험 인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는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인자와 할 수 없는 인자가 있는데 일단 조절할 수 없는 인자부터 살펴보게 되면 나이가 많을수록 고령일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55세 이후에는 10살이 늘어날수록 65세, 75세가 될 때마다 뇌졸중, 전체 뇌졸중 위험률이 2배씩 증가한다고 돼 있고 8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분들 중에서 뇌졸중을 가지셨던 분들은 다른 인구보다 위험도가 더 높고 본인이 실제로 뇌졸중을 경험한 경우에도 이제 발생할 경우가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조절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위험 인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을 면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축기 혈압이 140 미만으로 최소한 조절이 돼야 합니다. 더군다나 당뇨병 같은 다른 혈관 건강을 저해시키는 동반 인자가 있다고 하면 13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음주도 자발성 뇌출혈 위험도를 비례하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고 흡연은 필수적으로 금연을 해야 합니다. 간접 흡연도 포함해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 합니다. 당뇨병 또한 이제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관이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약화돼서 파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든지 필요한 경우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라든지 적극적인 내과 치료를 통해서 혈당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 방법에는 크게는 약물 치료하는 경우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처음 급성기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출혈량이 적고 이제 수술이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에서는 항경련제라든지 지혈제, 혈압 조절 약물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고 뇌척수액이 고여 있는 뇌실 안쪽에 주로 혈종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혈종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막아서 이제 급성 수두증 같은 2차적인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뇌실 안에 고여 있는 피를 바깥으로 관을 통해서 배액을 하는 뇌실외 배액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 정의적 혈종 제거술은 뇌 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혈종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내비게이션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 혈종의 중간 부분에 관을 넣어서 바깥으로 혈종이 흘러나오게 하는 치료입니다. 뇌압이 많이 높을 때 뇌압을 감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또는 출혈량이 굉장히 많아서 생명을 당장 위협하는 경우에 또는 이제 혈종이 이제 뇌 피질에 가까운 경우에는 머리뼈를 크게 떼어내서 안쪽에 고여 있는 혈종을 제거를 하고 머리뼈를 닫는 경우도 있고 또는 뇌압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경우에는 머리뼈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이제 감압을 하기 위해서 머리뼈를 덮지 않는 개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부터 수술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는 출혈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의식 상태 그리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었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어느 것이 가장 이득일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크게는 출혈이 적고 전체적인 뇌압에 영향이 크지 않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출혈량이 큰 경우에 전체적인 뇌압을 높일 수가 있고 아직 다치지 않은 다른 뇌 부분이라든지 심부의 뇌간 부분까지도 압력이 전해지게 되면 손상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수준 중에서도 혼수식 상태 아니면 양쪽의 동공 반응이 이제 소실된 명확하게 뇌사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생존을 보장하거나 가능성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가족분들과 면밀하게 상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발성 뇌내출혈로 교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일단 44세의 남자분이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긴 한데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우측에 마비가 있다고 해서 119에 신고를 하셨고 네. 내원시에 혈압을 측정해봤더니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으로 고혈압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식 상태는 이제 점점 나빠져가는 기면의식 상태가 보이고 있고 계속 자려고 하는 상태가 보이고 있고 종국에는 이제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은 상태까지 떨어졌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구음 장애가 있으면서 오른쪽 상하지는 어떤 자극에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 마비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거력으로는 이제 혈압이 높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만은 약물을 치료를 하거나 진료 받으신 적은 없었고 체중과 신체의 BMI 지수를 보았을 때 비만 2단계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CT 검사를 바로 시행을 하였고 이제 뇌간의 교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하얗게 자발성 뇌출혈이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이제 수술적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뿐더러 양이 작고 수술이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혈압을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했고 10일차에 추적 검사상으로는 있었던 혈종이 흡수된 상태를 보이긴 하였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것은 이제 출혈 이후에 급성기에 보통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재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재출혈이라든지 주변의 부종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고 혈종이 흡수된 상태로 치료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도 의식을 회복을 하셔서 일반 병실에서 지금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우측 위약은 지속이 되고 있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확실히 사진 자료로 봤을 때 하얀색 출혈 부위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도. 네. 그런데 다음에 살펴볼 환자는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수술까지 한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34세의 남자분으로 더 젊은 분이셨지만은 내원 전날 본인 진술상 이제 왼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내원 당일날 지인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119에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가 이제 환자를 구조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의식 상태는 이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혼미의식 상태면서 자극에도 좌측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완전 마비 상태를 보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과거력으로는 흡연과 음주를 즐겨 하시면서 2단계 비만이 있었으면서 수면 무호흡도 보이는 관찰되는 상태였습니다. 의식 상태 저하를 감별하기 위해서 CT를 바로 시행하였고 실제로 우측 전반적으로 하얗게 뇌실질 내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제 용량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50cc 이상의 출혈이 보이면서 뇌압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천두술 및 혈종 배액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수술은 이제 머리에 두개골의 한 부분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피 덩어리, 혈종 안쪽으로 꽂아 넣어서 혈종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이제 의식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장치 치료를 하였고 이분도 다행히
젊은 나이라서 오히려 회복력은 더 좋으셨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회복을 했고 자발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서 인공호흡장 치료를 종료를 하고 이제 이후에 일반 병실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상에서 이제 하얗게 보였던 출혈 부분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다쳐버린 파괴돼버린 뇌 신경세포는 CT상에서 이렇게 까맣게 뇌 연화증 상태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상하지 위약이 지속이 되고 있고 처음보다는 좀 호전되었다고 하나 굉장히 장기간 또는 평생 재활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혈압에 대한 치료도 꾸준히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환자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81세의 여성분으로 이제 고령이시고 내원 당일날 마당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이웃이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처음 뵀을 때 의식 상태가 계속 주무시려고 하는 기면식 상태, 그리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이제 발음이 어눌한 구음 장애, 그리고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팔다리 힘이 떨어지는 위약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분 과거력이 중요한데 과거 12년 전에 이미 뇌경색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시고 그 이후에 그 즈음에서 시상 부분에 뇌 실질내 출혈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행히 출혈 양이 크지 않아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 이후에 큰 합병증이 없이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관리는 안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분도 이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서 이제 CT 검사를 바로 시행을 하였고 흔히 호발하는 위치 중에 한 곳인 이제 좌측의 시상 부분에 하얗게 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정도 용량도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고 의식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서 이제 일반 병실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상에서 약 2주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하얀색으로 보였던 혈종은 이제 흡수돼서 뇌 주변 뇌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환자를 살펴보니까 뇌경색에 이미 또 뇌출혈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이 뇌출혈이 재발이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네, 뇌출혈 자체도 뇌출혈을 경험했던 자체도 뇌출혈의 위험 요소입니다. 한번 일생에 한번 뇌출혈을 경험했던 분들은 대략적으로 연간 2에서 4% 정도의 재발률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축적될수록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뇌출혈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자발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이자 방법인데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 꼽을 만한 중요한 단일 인자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을 하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인자, 흡연 음주라든지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꾸준히 개선을 해야 하는데 흡연 안 됩니다. 그리고 절주하셔야 되시고 염분 섭취가 과다한 경우에도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체중, 비만의 경우에도 혈압을 높이길 뿐더러 뇌졸중의 위험도 높이는 직접적인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 권장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당뇨병, 고지혈증도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하시고 그 이외에 뇌혈관 기형과 같은 이제 기질적인 병변이 진단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고령이신 경우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질적 병변을 미리 확인을 하거나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CT나 MRI 같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뇌졸중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바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뇌혈관 질환을 보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즉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끝으로 자발성 뇌출혈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발성 뇌출혈은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예방할 수 있는 재앙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성 뇌출혈은 일단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발성 뇌출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유현동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운동으로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김선주라고 합니다. 저희 몸에는 대퇴뼈와 골반이 만나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골반의 움직임이 제한이 된다면 허리뼈가 대신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근육의 긴장, 압박감 때문에 허리에 통증도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해주고 고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깨 밑에 손을 두시고 다리는 모아주실 건데요. 한쪽 다리를 반대 다리 옆으로 넘겨서 다리를 꼬아주세요. 발은 발등을 지지하지 말고 발가락으로 지지해 줍니다. 이때 옆에서 보았을 때 골반이 말려있지 않게 약간 오리궁뎅이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손목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는 형태가 아닌 밀어내는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 주세요. 엉덩이 부분에서 뻐근함이 느껴지셨다면 조심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요게 한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앞바다리를 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넘겨줍니다. 이때 폭이 너무 넓지 않게 양쪽을 붙여주시고요. 아마 한쪽 엉덩이가 닿지 않을 겁니다. 억지로 누르려고 하게 되면 몸이 무너질 수 있으니 최대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눌러내는 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양손은 가볍게 가슴 크로스를 해주신 상태에서 준비합니다.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일 건데 옆에서 보았을 때 일자인 형태가 아닌 말려있는 형태가 되면 허리의 압박감이 커집니다. 상체를 일자인 상태에서 정강이뼈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가볍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며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이때 등이 말려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내려갑니다. 다음 동작은 양손을 머리 뒤로 옮겨줍니다. 방금 자세와 같이 천천히 올라와서 준비합니다. 상체를 가볍게 양쪽으로 기울일 건데요. 내려가는 쪽 팔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조금 더 상체를 늘릴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반대쪽을 진행할 때도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한 번 더 말아준 상태에서 기울이게 됩니다. 팔을 한 번 더 떨어뜨리는데 이때 시선을 팔꿈치 쪽으로 옮기면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방금처럼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 돌아와 줍니다. 이번 동작은 고관절 전면부에 있는 대퇴 근육과 복부 근육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편하게 무릎을 굽혀 앉아주시고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다리를 넓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통증이 발생이 되면 엉덩이 밑에 큰 쿠션을 하나 끼워서 진행해 보세요. 양손을 엉덩이 뒤쪽 넓게 짚어줍니다. 손 방향은 팔꿈치가 불편하지 않는 위치를 찾아서 짚어주시고
이때 어깨를 기대게 되면 손목, 팔꿈치, 어깨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뒤꿈치에서 가볍게 띄워줍니다. 1, 2cm 정도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려오실 때도 어깨가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가볍게 내려줍니다. 조금 더 늘리시고 싶다면 골반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골반의 회전을 추가해 주세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은 앞으로 나란히를 한 상태에서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엉덩이를 들어 올릴 겁니다. 앞으로 나란히인 팔은 귀 옆으로 옮겨주시고 고개는 반대 손등으로 돌려줍니다. 골반이 회전이 될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골반을 돌려 더 큰 스트레칭을 느끼시면 됩니다. 돌아오실 때는 엉덩이가 먼저 뒤꿈치 닿은 후에 돌아오셔야 허리 통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작은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한 다리를 옆으로 뻗어내 줍니다. 이때 뒤꿈치와 무릎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좋고요. 발등은 당겨주신 상태에서 상체를 곧게 세우고 양손은 가볍게 다리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뻗어낸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진행할 건데요. 안쪽으로 돌릴 때 발가락, 무릎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생각하고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뜨면서 골반이 돌아가게 될 거고요. 반대쪽 고관절 앞에 접힘을 느끼면서 최대한 많이 회전을 걸어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다시 골반, 다리뼈, 무릎 발가락 순으로 돌아와서 엉덩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펴고 범위가 잘 나오신다면 무릎을 구부려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이번에는 다리뼈만 먼저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골반이 아까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여기서 골반을 밀어내는 힘으로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허리가 뻐근할 때 스트레칭, 다리가 저릴 때 마사지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기 전 휴대폰 하면서 TV 보면서 오늘 동작 꼭 진행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